이제 중요한 거는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네. 개정. 저희도 Y3 통해서 여러 차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네. 저희 한 64만 구독자 중에 한 2,500분 정도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법이 뭐냐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공무원들 또는 국민들까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느냐라는 행위 지침을 마련하는 거는 헌법이거든요. 네. 왜냐면 뭐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이제 권한과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참여자들의 행위 지침을 마련하는 거는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계의 헌법이 바로 상법인 거죠. 큰 법이죠. 법 네. 중에서도. 근데 상법에 추상적인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면 헌법이 추상적인 것처럼 상법에도 추상적인 이제 행위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전 세계에 뭐 다 회사법에 다 있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아니 도대체 회사에 충실하다는 게 뭐냐. 회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법인, 껍데기잖아요. 네. 회사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사가 회사한테 충실하다는 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이해는 당연히 그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안에는 회사라는 껍데기 법인이 손해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인인 총합의 주주들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지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네. 예를 들면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충실하면서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이거는 좀 상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 또는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100명의 주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만 유리하게 하고 나머지 99명한테는 불리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 이사가. 이게 합법적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거고 사실 법이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배경을 거슬러서 얘기하자면은 재벌 의존적인 경제 구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나 그 법에 대한 해석이나 정책이 재벌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이고 우호적으로 성립되어 온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재벌의 승계 과정들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법정으로 갔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이죠. 그게 대법원에서 심판이 되면서 이제 재벌에게 우호적인 이제 사법부의 태도가 판례에 녹아나면서 이 충실 의무 규정을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확립된 판례가 이사는 주주한테 책임 안 진다. 주주들이 손해 입었어도 그거는 간접 손해일 뿐이다. 이게 된 거예요. 그 회사라는 명칭 안에 주주가 포함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법이라는 게 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애초의 법 취지, 이 법이 당연히 담아내야 되고 이 법이 규제해야 되는 것들이 막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나왔던 상법 개정안이 뭐냐면은 아니 이사는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 본인을 뽑아준 사람이 다 주주 아니에요? 네. 그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게 우리 판례상 명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왜 명시하자. 그래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하여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주라는 단어를 넣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네. 저는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부조리한 그런 우리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일들, 네. 주주에 대해서 아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그런 손해를 미치는 그런 일들이 일거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참여자들 중에 경영자들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지침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게 되겠죠.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그게 지금까지 하고의 판단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인 측에서 네. 경영자 측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 소송이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다. 네. 주주들이 자꾸 경영진한테 너희들 결정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어라고 소송을 남발하면 도대체 우리는 경영에 어떻게 집중하라는 거냐. 의사결정 중요한 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짓을 안 하면 소송 안 당합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소송을 당해도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 힘센 주주의 편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영활동. 그러니까
주주한테 예를 들면 배당할 수도 있는 돈을 어딘가에 투자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투자가 성공하지 못해서 회사나 뭐 궁극적으로는 주주한테까지 손해가 미쳤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영 활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항상 모든 걸 그렇죠. 다 배당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회사를 위해서 현명하다면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재투자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거고. 뭐 50대 50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사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 법이 통과돼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지금 뭐 주주가 소송을 하거나 또는 뭐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경영진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경우들은 다 우리가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나쁜 행위를 한 경우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일부 주주가 반대하는 일을 하면은 다 이 새로운 상법 규정에 반하게 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상법 개정안을 보시면 여러 버전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버전 기준으로 하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하는 건데 네. 이거는 n분의 1의 그러니까 주주가 가지는 이 n분의 1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의 다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주주가 10,000명이 있는데 이 10,000명이 원하는 걸 다 니네가 충족시켜라. 이런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는 법이 그쵸. 어디 있겠어요. 예.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건 n분의 1의 이익을 침해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주들이 소송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법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거다. 그리고 그렇죠. 어느 주주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통상적 경영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소송을 걸겠습니까? 만약에 주주가 어떤 문제제기 챌린지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경영자들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돈 필요할 때는 그 남한테 남의 돈을 투자받아서 이 회사 키우고 공장 짓고 해놓고서 그러고 나서 이익이 났는데 그 돈을 주주들한테 거의 전혀 환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또는 누군가 어느 일부 주주가 원하는 대로만 이거를 썼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보셔야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정말 경영을 잘해오고 그 주주들한테 감사함을 가지고 환원을 잘해왔는데도 일부 주주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뭐 투기자본 이런 데가 문제 제기한다? 다른 주주들이 다 나서서 그거 막아줄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경영자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문제되는 케이스들은 상식적인 주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거는 경영을 잘 못하거나 편파적이고 부당한 의사결정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한정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또 경영자들은 이런 투기자본, 해외 네.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탈 시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월 당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우려를 합니다. 네. 그것도 경영을 잘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선거를 2번 치렀는데 정치인들도요. 정치를 잘 못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운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 탄핵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번에 정권을 뺏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영자들만이 어떻게 보면 유독 우리는 경영을 잘하든 못하든 나를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들이 돈을 벌든 못 벌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내 경영권은 보장돼야 된다. 절대적으로. 나는 천년 만년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세습해가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글로벌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그런 주장이 통하나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주들이 평가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경영권을 잃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주장이고 발상인 거예요. 왜 태어나서부터 그냥 대대손손 나는 경영자여야 되는 그런 중세 봉건적인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경영인들의 우려가 이겁니다.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금 대외 경영 요인도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꼭 지금 상법을 개정해야겠느냐,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트럼프도 이제 집권을 다시 하게 되고 관세도 높인다고 하는데 꼭 이거 지금 상법을 개정을 해서 더 불안하게 해야겠느냐. 그 요즘 어려운 거 트럼프 관세랑 아무 상관없는 법이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같은 행위지침이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뭐가 나한테 무슨 없던 의무가 새로 생기거나 하는 게 아니고 주로는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막 무슨 개인 기업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고 막 그거 나중에 다른 회사랑 합병시켜가지고 뭐 지분율 높이고 이런 유해 뭐 또는 합병, 분할 이런 자본거래에서의 불공정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해보고자 하는 취지의 법 개정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이 어렵고 무슨 뭐 관세를 대응해야 되고 이런 문제랑은 전혀 무관한 건데 그냥 만능 방패처럼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경제계는 항상 어렵다고 하죠. 규제는 항상 나중에 하자고 하고 이거는 사실 규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규제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네, 그게 적합한 반론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거, 그리고 상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에서 SK온을 분할한 거, 역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적 분할을 해서 다시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조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굳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증권을 2번 발행해서 중복 상장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조달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후자의 방식 그러니까 주주들의 희석과 손해와 이런 것들을 그냥 감수시키면서 주주들한테 그에 대한 어떤 피해를 전가하면서 하는 손쉬운 방식을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상법 개정까지는 말고 자본시장법으로 하나하나 고치자. 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재상장할 때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뭐 이렇게 갖추라고 한다든지. 그 진짜 잘못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그 핀셋 규제 하다가요.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네. 대형 로펌에서 기업 법무 하던 변호사인데 그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M&A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그래서 항상 어떤 기법으로 해먹고 이익을 해먹고 그 다음에 땜질식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무언가 법 개정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막히면은 물적 분할 막히면 인적 분할하죠. 인적 분할 막히면은 뭐 다른 거 하죠. 다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행위들을 사전적으로 막지 못했잖아요. 지금 무슨 뭐 합병이니 분할이니 정부가 하자고 하는 자본시장법 다 해도요. 그거 말고도 20가지, 30가지 방법이 또 새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딜 끝난 다음에 법 만들고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죠. 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최근 20년간의 역사거든요. 네. 거기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사후적인 대응, 핀셋 대응으로는 이런 우리 문화가 해결이 안 된다. 경영자들의 행위 표준을 바꿔야 된다. 근본적으로.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해요. 그런 영상 많이 올렸거든요.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칭찬해줘야 된다. 상법 개정 한다고 한 거. 그럼요. 잘하는 근데 거 당연히. 왜 칭찬해야죠. 갑자기 뒤집어졌을까요? 이제 제 생각에 그 올 초에 그 흐름이 있을 때는 경제계가 이게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언급이야 나오지만 실제로 추진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5월 말 6월 말 이때쯤 되면서 이게 실제로 뭔가 민주당에서도 갑자기 막 상법 개정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다수당이 하려고 하는데 또 대통령이 해놓은 말도 있고 금감원장도 찬성하고 있으니까 오씨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을 아마 느꼈던 것 같고 그때부터 굉장한 경제계의 압박이 시작이 됐죠. 그게 정부한테만 간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왔어요. 다 메시지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상법 개정 안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경제계가 그렇게까지 강한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느 당의 무슨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되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로 국민들한테 가닿고요. 그리고 언론들도 굉장히 그 경제계의 목소리에 우호적인 언론이 많고 그래서 상법 개정이 지금 어쨌든 그런 경제계의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토론회도 하고 뭐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이제 노력을 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인데 정부랑 여당도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절충안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그러니까 주주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주주를 넣는 걸 상장사만 해당되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배임죄를 그러면 없애준다라든지 이런 절충안도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요 절충안에 대해서는 당내 입장이 아직 딱 정리된 건 아니어서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상장사에 국한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건 그러니까 행위 지침인 거예요. 예. 행위 지침인데 뭐 상장사랑 비상장사를 나눠서 비상장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례가 우리나라 대기업 기업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네. 기업 집단에는 상장사도 있지만 비상장사도 있고요. 비상장사의 주주가 상장사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너가 결과적으로 임명한 비상장사의 임원이 그 비상장사의 자원을 가지고 그렇죠. 주주에게 피해가 되는 다른 행위를 한다.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다른 데에 그 자원을 동원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상장사가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법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당내에서 정리된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 선진국에서 배임죄 없는 나라들이 많잖아.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임죄로 처벌되는 일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를 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확립된 어떤 거는 사기, 어떤 거는 배임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판례도 형성돼 있고 처벌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배임죄를 통째로 없애버리면 업무상 배임죄를 통째로 없애버리면은 당연히 우리의 법 감정과 상식으로 처벌돼야 되는 행태들이 네. 막 뭐 남한테 손해를 일으키고 막 회사 막 등치고 막 이런 것들의 처벌의 공백이 생길 우려도 좀 있거든요. 네. 하려면은 좀 정교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 국민의힘은 이걸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민주당이 혹시 강행할 수도 있습니까? 뭐 여러 법안도 많이 강행을 합니다만 상법 개정도 강행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안 강행하는 거를 가급적 피하고 싶어하는 이제 성향의 네. 의원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절차적으로 강행을 하면 거부권 행사에 이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당하고 자꾸 만나서 이제 의논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통과시키는 게 이 법을 최종적으로 발효시키게 하는 데에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여야 관계라고 하는 게 거의 이런 법안 심의를 마주 앉아서 하는 게 원활하게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설득을 위해서 무기한 미룰 거냐 아니면은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목표 시점을 좀 정해놓고 정이 안 되면은 조금은 그런 주도적인 처리를 하느냐라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낄 때는 아주 극소수의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다들 지지해 주시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나라 요새 증시가 너무 안 좋은데 하나의 한 줄기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법이니까 최대한 설득하되 안 되면은 저는 강행 처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치 투자 뭐 주주 권익 확보 뭐 이런 얘기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건 진짜 장족의 발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상법 개정 이렇게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라고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사실은. 네. 저도 좀 뿌듯한 게 상법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사실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말 네, 몇 네, 명만 관심 있는 주제였는데 저는 금투세 폐지 과정이 되게 다들 답답해 하셨고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왜 이렇게 뭐 무슨 정책 디베이트까지 뭘 하면서 시간을 끌어 이렇게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남긴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논의가 되게 풍성하게 되면서 다양한 논점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근본적인 시장 개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 결론 도출 과정에서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각인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여기까지 그래도 좀 올 수 있었던 그런 시작점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뿌듯합니다. 그 뿌듯함은 이게 세계 최악의 증시가 되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놀랐던 게 팔레스타인에도 여전히 이게 증시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와, 팔레스타인 증시보다 더 많이 코스닥이 떨어진 걸 보고 그랬죠. 아니 뭐 러시아보다 많이 떨어진 건 그렇다 쳐도 팔레스타인 증시보다 더 많이 떨어진 진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데 뭐 몇 주 전에 코인 한참
거래량이 급증했을 때 그 밈코인 하나가 코스닥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정말 그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기사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이제 며칠 전에 했던 민주당 주최 그 상법 토론회 때 어떤 MZ 투자자분이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마음에 콕 박혔었는데 MZ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코인하고 미장으로 떠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쫓아가서 뭐 이렇게 바지가랭이라도 붙잡아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다. 맞아요.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국장에 남아 계신 분들이 애국심으로 전 남아 계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경제가 잘 되려면 증시가 잘 돼야 되거든요.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한 세제 정책, 산업 정책 그리고 이런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영업용 멘트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곧 예.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오. 말이 나올 수 있게 빨리 줍줍해라 이런 말.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그 사칭하는 리딩방에 주의하십시오. 예, 그런 분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네네. 그래서 희망을 만들어드리지 못하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고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을. 해서 또 다음 달이 되면 ETF로 또 100만 원어치 더 사실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43개월 동안 4,300만 원을 넣게 되더라고요. 아 맞다. 그 얘기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 일부를 국장 ETF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공무원 얘기, 월급까지도 막. 맞아요. 어디 당론으로. 일단 저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